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제 2과목이죠. 선택과목의 2과목에 해당되는 청소년 이해론의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청소년 이해론은 2교시 시험입니다. 따라서 번호가 두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31번부터 60번 문제가 되고요. 이번 시간에 31번에서 4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의 총평을 해보면 문제 지문이 좀 짧으면서 쉬운 편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이 어떨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그리 많이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어느 정도의 센스가 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30문제에서 어려운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온 것이 또 나오는 경향이 많은 게 이 자격증 시험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부터 들어갑니다. 매슬로우의 문제인데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 청소년 상담사의 과목, 시험 과목 6과목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청소년 이해론에 매슬로우 이론이 나온다? 우리는 이걸 발달 심리에서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청소년 이해론에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이해론도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발달 심리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의 발달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말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욕구 위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매슬로우인데요. 낮은 단계, 생리적 욕구로 합시다. 생리적 욕구가 낮은 단계니까 욕구 강도가 강하나요? 네, 가장 강력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거든요. 맞습니다. 낮은 단계일수록 욕구 강도가 강합니다. 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나타난다? 아니에요. 자아실현은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죠. 인생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인생 후반부, 되게 중년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인생 후반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자아실현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상위 욕구, 상위 단계 욕구는 생존 동그라미. 생존은 하위 단계 욕구죠. 하위 단계 욕구인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의 욕구,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 욕구를 달성하나요?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를 4단계로 설명했나요? 아니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는 5단계고요. 그리고 매슬로우 학자가 나중에는 8단계 설까지 제시하죠. 자, 5단계가 대표적이고요. 8단계 설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4단계는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매슬로우는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밑에가 가장 넓은 생리적 욕구가 되고 가장 좁은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은 여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의 특징이 나타나는 문화의 일반적 속성은 뭐냐? 공유성, 다양성, 학습성, 가변성, 축적성이 있는데요. 자, 문화는 정체된 게 아니라 변화된답니다. 문화는 사회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문화는 연속적으로 계승되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변화를 수반한답니다. 변화. 뭡니까? 가변성을 말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가변성입니다.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2번 문제는 언어의 뉘앙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3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청소년 비행 이론의 허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허쉬의 학자는 사회유대 이론의 학자입니다. 사회유대 이론의 학자가 되고요. 자, 여기서 제시한 4가지 사회적 유대 요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사회유대 이론에 보면 사회적 유대 요인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암기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몰집신 이렇게 외우시라 했습니다. 자, 애착입니다. 그 다음에 몰입이고요. 그 다음에 집착입니다. 신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착 나와 있고 attachment, 그 다음에 신념, belief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어를 봐야 되는데요. 자, 몰입이 있고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집착에 관여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관여가 커미트먼트가 되겠고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와 연관성이 있어서 인발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란 단어가 들어있네요. 답은 긴장입니다. 긴장이라는 단어는 없죠. 충분히 요거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동의어까지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4번 문제는 스탠리 홀의 이론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죠? 네, 마가렛 미드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학자가 누구라고요? 미들입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청소년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탠리 홀은 생물학적인 걸 강조한 사람이에요. 자, 인간의 생애 발달은 3단계를 거친다? 아니요. 4단계를 제시했죠. 자, 4단계를 제시했는데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박스에 보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분한 학자가 스탠리 홀입니다. 자, 스탠리 홀 하면 생각나는 게 질풍노도 아닙니까? 청소년기에는 갈등과 정서의 혼란을 경험한다. 딱 떨어집니다. 다윈의 이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자, 다윈의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래야 돼요. 받아들여 새로운 청소년 발달 이론을 제시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을 자극과 반응으로 설명한다. 이건 뭐예요? 행동주의죠. 자극과 반응 나오면 행동주의 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기는 쉬웠어요. 스탠리 홀하면 질풍노도가 생각나죠? 네, 질풍노도라는 단어를 바로 스탠리 홀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갈등과 정서의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1번은 마가렛 미드가 대표적이고 2번은 4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로 나누었고요. 찰스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은 행동주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34번의 답은 3번. 이 문제 체크. 왜 체크해야 되죠? 스탠리 홀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청소년 이해론의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여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로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답니다.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을 뭐라 하죠? 비행이라고 합니다. 느끼며 이를 통해 비행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답니다. 비행을 통해 문화 정체성을 찾는다. 무슨 문화? 비행 문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5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물어보고 여기에 있는 개념을 물어보는 것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 패턴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정말 잘했느냐, 그러한 것들 수준을 많이 물어보는 게 상급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36번 문제는 법령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 제정,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어요. 자, 여기 시행령에 있는 거거든요. 시행령에 있는,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한번 우리가 법조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도우는 겁니다.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비 지원해 줄까요? 네, 위기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신체적, 정신적으로 뭐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위기 청소년이니까 건강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해줘야 될까요? 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니까. 폭력이나 학대,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이라든지 소송 비용에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36번의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다입니다. 답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6번 문제 해결했고요.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7번 문제도 발달 심리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반도라가 나왔어요. 반도라 하면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관찰학습이잖아요. 관찰학습에서 끊어요. 관찰한 행동을 기억하는 과정. 자, 내가 어떤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한다. 뭐라고 배웠죠? 파지. 파지는 기억입니다. 머릿속에 보존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 바로 리텐션이라고 하는 파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순서 아시죠? 주파 운동입니다. 주파 운동 암기법. 자, 주의 어텐션이 1번, 그 다음에 파지 리텐션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재생이잖아요. 운동재생이 3번인데 그것이 실행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3번이 되겠죠. 네, 동의어니까 동기, 모티베이션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 운동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7번 문제 해결했고요.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대상자를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39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자와 사이크스가 제시한 이론에서 중화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화이론의 비행이론이거든요. 비행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이론 중에 하나인 중화이론입니다. 비행이론 중에 하나인 중화이론, 마자와 사이크스가 제시한 중화기술,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 비난, 높은 충성심의 호소,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중화기술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지문에서 해당되는 건 뭐냐? 자신의 행위로 가로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네,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화시키는 건데요.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이러한 사람이 가해,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가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해를 했으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해를 했으면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 그랬으니까 가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가해 부정. 나는 가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해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해설에 넣어놨는데요. 자, 보세요. 해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책임 부정을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은 없었는데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책임 아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책임의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해 부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자 부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부정은 뭐냐면 피해자가 나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쁜 것은 오히려 피해자 측이라는 주장입니다. 침해는 피해자가 응당받아야 할 피해라는 식이죠. 예를 들면 피해자가 범죄를 자초했다고 여기거나 유혹했다고 변명하거나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피해자 부정입니다. 비난자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자를 우리가 통제기관이라 하거든요. 비난자를 사려 든다면 사회통제기관을 부패한 자들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함으로써 범죄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은 썩었어. 따라서 그 조직은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난자 비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도의 충성심 호소는 패거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진애가 있다. 청소년 일진애가 있다 합시다. 그 일진애가 일종의 여기서 속된 말로 패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진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있는 높은 충성심의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했죠? 모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체킹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40번 들어갑니다. 자, 40번은 엘킨드가 이야기한 건데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으로 나타난 현상. 제가 그랬죠. 엘킨드가 유명한 말 두 개를 했다. 그게 바로 뭐다? 개인적 우화와 상상의 청중이다 라고 했어요. 상상 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엘킨드가 자아중심성이 너무 심하니까 지나친 자아중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과 리을 3번호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엘킨드, 자아중심성 두 가지. 시작. 상상 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들으셔도 알죠? 많이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자, 상상 속의 청중은 지나친 자아의식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따라서 나는 조금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범민에 빠지는 청소년. 이게 바로 상상 속의 청중이고, 개인적 우화는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독특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술을 먹어도 중독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운전을 해도 오토바이를 타도 사고 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개인적 우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스탠버그, 이것도 별표,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스탠버그가 제시한 사랑의 3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3요소가 바로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에 말하는 대로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헌신은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스탠버그가 말한 사랑의 3요소입니다. 자, 열정만 제외된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열정만 제외되고 친밀성과 헌신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애적 사랑, 낭만적 사랑, 얼빠진 사랑, 공허한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 제가 이제 9가지 여기 보면은 8가지가 나와요. 유형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유형 8가지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우애적 사랑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답은 열정만 제외된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친밀성과 헌신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애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낭만적 사랑, 얼빠진 사랑, 공허한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정은 지금 여기 8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을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것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하나씩 적어볼까요? 짤막하게. 자, 첫 번째는 친밀감만 있는 경우입니다. 호감이라고 하죠. 자, 8가지를 써야 돼요. 1, 2, 3, 4, 5, 6, 7, 8. 자, 첫 번째는 친밀감만 있습니다. 친밀감만 있다. 이것은 호감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2번. 열정만 있다. 그러면 홀린 사랑이 됩니다. 열정만 있다. 열정만 있다. 이것은 첫눈에 반한 홀린 사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만 있다. 세 번째는 헌신만 있다. 이것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공허한 사랑. 자, 여기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을 경우에요. 친밀감만 있을 경우, 열정만 있을 경우, 헌신만 있을 경우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밀하여 열정을 느끼지만 의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지만 없는 거죠. 의지만 없는 것. 세 가지 중에 의지가 아까 동의가 뭐라겠죠? 네,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의지와 헌신은 동의어입니다. 헌신, 의지, 동의어. 자, 의지만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낭만적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열정을 느끼고 결혼할 결심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5번이죠. 친밀감이 형성돼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밀감만 없는 거예요. 친밀감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얼빠진 사랑이다라고 해요. 얼빠진 사랑, 친밀감만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문제죠. 여기 문제에 열정만 없는 경우입니다. 노란색으로. 열정만 제외된 사랑이니까 열정만 없는 사랑이에요. 열정만 없는 사랑은 우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애적 사랑이라고 해요. 자, 이제 7번, 8번은 뭐냐? 이 세 가지가 3요소가 모두 없는 경우, 3요소 모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3요소 모두 있는 경우죠. 3요소가 모두 없는 경우와 3요소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게 완전한 사랑일까요? 모두 있는 경우겠죠, 당연히. 자, 여기 가식적 사랑이랍니다. 3요소가 모두 없는 것을 가식적 사랑이라 하고 3요소가 모두 있는 것을 성숙된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안에 우정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낭만적 사랑, 얼빠진 사랑, 공허한 사랑은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준 것은 열정만 없는 경우니까 6번 우애적 사랑이 답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잇 이걸 딱 적어 놓으시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42번 문제도 잘 나오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입니다. 피해 학생이 아니라. 사회봉사 시켜야 될까요? 네. 전학시켜야 될까요? 네. 출석 정지시켜야 될까요? 네. 일시보호를 왜 합니까? 일시보호는 피해 학생의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되는 거고요. 학급 교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바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죠. 학교에서의 봉사가 있어요. 학교 봉사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퇴학 처분이 있죠. 퇴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 이수 심리치료가 있죠. 자, 심리치료나 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게 이제 시험 중에 나올지 모르니까 학교 봉사, 퇴학,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나 교육 이수 이런 것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들어있다. 답은 4번입니다.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성 역할을 설명한 학자는 별표. 자, 인지 발달 측면에서 성 역할을 설명한 학자. 우리들이 많이 배운 학자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콜버그는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성 역할도 설명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적 동일화, 그러니까 성 역할에 대한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학자인데요. 성동일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안정성입니다. 성안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항상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성항상성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콜버그라는 학자입니다.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 성 역할을 설명한 분이다. 자, 이 성동일화가 있는데요. 동일시를 통해서 성 역할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성 역할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보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신체적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 신체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안정성인데요. 성안정성은 자신의 성은 변하지 않으며 커서도 여자 또는 남자가 될 것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자, 성안정성은 성장해도 자신의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성안정성입니다. 세 번째, 성항상성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얼굴 모양이나 행동이 달라도 언제나 같은 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남자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항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머리 모양 등이 달라도 항상 같은 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항상 같은 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항상성이다 라고 합니다. 성동일화, 성안정성, 성항상성의 세 가지를 말하는 학자는 바로 콜버그가 되겠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여기 있는 성 역할을 설명한 학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버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게젤이 있는데 이 게젤은 성숙이론의 학자입니다. 초창기에는 좀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죠. 네, 성숙을 강조한 성숙이론의 학자가 게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44번 문제, 청소년 문화가 나왔고 학자와 이론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입니다. 자, 마가렛 미드는 사회 문화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사모아 섬에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사모아 같은 부족 사회에서는 질풍노도 누구죠? 스탠리 홀. 자, 스탠리 홀하고 좀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이 미드거든요. 스탠리 홀,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미드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문화적 이론이라 할게요. 청소년 발달 이론에서 사회문화적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미드고 스탠리 홀은 생물학적 이론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모아 같은 부족사회에서는 자, 콜만입니다. 콜만은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주류 문화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이 콜만은 사회자본이론의 학자입니다. 사회자본이론의 학자가 콜만이 되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간 거의 이유는 자, 호이징하가 있습니다. 호이징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으로 명명한 사람이 호이징하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44번의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에 호이징하가 있습니다. 호이징하를 보면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는 자, 놀이하는 인간으로 명명한 학자입니다. 호이징하는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놀이는 참여자를 열렬히 완전히 몰두케 하는 황홀하고 매혹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이에 이렇게 열광하거나 몰두하는 것, 즉 미치게 만드는 힘 속에는 놀이의 본질, 원초적인 성질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펀이라고 하는 재미라는 요소는 놀이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호이징하입니다. 따라서 호이징하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호모 루덴스를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의 답을 해결했고요. 답은 5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는입니다. 자, 이것도 개념이거든요.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에서 사용을 하네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네요.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네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임의로 사용해서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처방된 약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될 오자를 써서 그래서 약물 오용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약물 중독 아시죠? 약물 중독, 약물 의존, 약물 내성, 금단 증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해설에 다 달았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1번에 약물 남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용이 없지만 남용을 봐주면
일정 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끊어요. 자신의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가 뭐 환각제나 이런 거 처방을 잘 않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환각제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은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 남용의 남자는 넘칠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용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아편이나 신경안정제 또는 알코올과 같은 약물에 대한 신체적 반응, 이게 중독 반응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성이 있고 금단 증상이 있고 습관화가 있는데 이거 다 약물 중독 증상입니다. 따라서 여기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거, 약물 내성이라고 하는 거 다 중독 증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성이 뭡니까? 해당 약물의 복용량을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신체적 욕구입니다. 자, 마음이 안 찬 거죠. 마음이 안 차고 더 이게 바로 내성이 생긴 겁니다. 자, 금단 증상은 말 그대로죠. 우리가 끊었을 때, 약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특정 약물의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예측 가능한 신체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습관화입니다. 특정 약물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말하는 게 바로 습관화가 되겠습니다. 자, 약물 의존이 있죠. 3번에 보면 약물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를 말합니다. 약물 남용이나 약물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질 남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물이 아닌 화학물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너라든지 부탄가스나 본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질 남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약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 남용의 표현으로 쓰는 건데 약물 남용이 물질 남용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답은 약물 오용이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까지 전반부 15문제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짧죠, 여러분. 그리고 충분히 힌트가 좀 주어지죠,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를 푸는 요령도 잘 습득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문제를 제가 풀 때 끊어읽기 하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